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내각을 통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총리 추천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아직 부정적입니다. 최태민의 아들로 구국봉사단과 영남대를 좌우했던 조순재 씨의 생전 육성 증언을 공개합니다. 박 대통령 서거 직후 가져온 거액 채권이 최태민 일가 재산의 원천이었습니다. 최순실의 강남 빌딩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최 씨 딸 정유라에 0.8% 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피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도 있고. 새 옷 입어도 될까요? 빨아야 할까요? 새 코너 진정남이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TV조선의 생생한 특종이 가득합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특별 코너에서 알려드리고 급변하는 전국 소식부터 전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보름 만입니다. 2차 사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야권과 소통하려는 의도였는데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불참해 정세균 국회의장만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카드를 일주일 만에 접은 겁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국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국정의 위기이고 국가적인 위기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 의장은 3당 원내대표와 만나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을 얼마나 넘길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은 내일 오전 대표끼리 만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 이행을 분명히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여야에 넘긴 만큼 국회로의 권력 이동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국회 방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인선을 국회에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의회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건데 그래도 야권은 부족했나 봅니다.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국회 안에 들어선 박 대통령을 맞은 건 하야하라는 야 3당의 피켓 시위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지며 고개를 반대로 돌려 인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심을 잘 받들라고 쓴소리를 던집니다.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두 사람의 만남은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의장이 박 대통령 방문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했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응하는 여당 의원도 없이 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 국회를 떠났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 내각 총리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해 여야 영수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 약속, 거국 내각 구성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입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 당시 정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이선 후퇴는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이미 헌법에 규정된 수준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할하게 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예요. 그것은 이미 현재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총리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와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일단 총리 후보부터 빨리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총리부터 뽑자는 청와대와 권한부터 정하자는 야당.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가 전국에 분수령이 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야당의 수용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하면서 누가 그 자리에 오를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번 총리는 단순한 대독 총리, 얼굴 총리가 아닌데다 다음 대선과도 맞물려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누가 가장 잘할 걸로 보십니까?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로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비주류와 국민의당, 여당 비박계에선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만하다는 반응입니다. 친박계 또한 두 사람이 개헌을 안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도 매우 거기에 부합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손학규 전 대표님도 일단 야당에 몸을 담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민주당 친문 진영은 문 전 대표와 대립해온 김종인 의원 등은 곤란하다는 반응입니다. 대신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김부겸 의원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친노 일부에선 이해찬 전 총리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선 고건, 김황식, 정운찬 전 총리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에선 이인재 전 의원,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명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야당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동교동계 인사인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을 총리 후보로 접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누구 이렇게 총리 후보자로 접촉을 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박 위원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청이 합의해오면 제 주의는 소멸된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기세등등해진 야당은 경제는 물론이고 이제 안보까지 자신들이 챙기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 간 당정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더불어민주당은 섀도우 내각, 그러니까 집권을 대비한 예비 내각 같은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 국정 책임도 앞으로 나눠 가져야겠죠. 최지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열리던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도 2주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표류하자 야당이 국정 책임자를 자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안보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위기로 내몬 대통령에게 국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러라고 대한민국 국민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외교안보는 이해찬 전 총리가, 경제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도 열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하야 정국을 대비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위기 극복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을 통해서 이렇게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재벌들을 갈취할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었다. 경제민주화가 답인 것입니다. 사실상 야당 총리가 새로 임명되면 경제 주도권을 주고 대선까지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줄 소환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턱밑까지 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은 다음 주 중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수사 상황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호정 기자, 대통령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일정이 다음 주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조서가 유력한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모도원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란 뜻인데요. 수사할 사안이 많은데 시간이 넉넉치 않아 다급한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당장 최순실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하루 전인 19일쯤 기소할 방침인데 대통령 조사도 그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겐 직권남용 외에도 알선수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최 기자, 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비공개 면담을 한 정황도 나왔는데, 자, 대기업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검찰은 오늘 현대차 그룹 박모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거액을 낸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기업 총수 7명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는 정황까지 나와 총수 소환도 주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총수들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벌 총수도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조사를 위해 검사 3명으로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그룹 본사도 8년 만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말 구입비 등 35억 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자, 실세에 줄을 대기 위해서 돈을 썼다면 글로벌 경영을 외치는 삼성의 현 주소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박스를 잔뜩 들고 나옵니다. 검찰이 삼성 본사에 들이닥친 시각은 새벽 6시 40분.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삼성은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 35억 원을 지원해 말구입과 관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레스포츠는 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불법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진 사장이 직접 독일에서 최 씨와 지원비 등을 협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승계 구도와 관련해 최 씨 측으로부터 지원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를 지원한 차원이었다는 입장. 죄송한데 여쭤보셔봤자 제가 어떻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혜택은 대부분 정 씨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미르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774억 원 가운데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경위나 청와대 외압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검찰은 마사회와 승마협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 역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지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사무실과 기획조정실, 승마진흥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대한승마협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마사회와 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선수 활동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승마협회가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22쪽짜리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정 씨의 종목인 마장마술에 186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을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정 씨를 위한 특혜 지원인 겁니다. 마사회도 이런 로드맵 작성에 관여하고 박재홍 당시 승마 감독을 3개월간 독일에 파견해 정 씨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출신인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삼성이 정 씨의 특혜 지원하도록 다리를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 감독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측근이 전화를 걸어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독일로 오라고 했다며 최 씨와 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승마협회 김모 전무와 박모 전 전무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협회 회장과 부회장인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 마사회 현 회장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삼성을 시작으로 재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각 기업들은 총수가 소환될까 전전긍긍입니다.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안 갈 총수가 있냐는 게 기업들의 변명인데, 자, 뒤집어 보면 흠잡힐 게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떨고 있는 재계, 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줘? 아침에 기사 보고 알았는데. 어제 검사 3명을 따로 빼 대기업 전담팀을 꾸리자마자 검찰의 첫 타깃이 됐습니다. 재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총수의 공개 소환으로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는 지난해 7월 대통령과 독대한 총수들과의 일정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낸 거니까 다들 하라고 나서 낸 거니까. 바짝 긴장하면서도 검찰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런 총수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다. 현재 그 어려운 어떤 상황을 가급적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후임자 인선은 난항입니다. 10대 그룹 총수는 물론 후보군 모두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재벌 회장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휠체어. 그런데 이번엔 최순실 씨가 탔습니다. 이 검찰 조사 후 휠체어에 앉아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최 씨. 사진이 공개되자 시나리오대로다, 재벌 코스프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자, 재벌까지 쥐락펴락했으니 재벌 코스프레 그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조폭까지 만나서 조폭도 놀랄 정도의 언행을 보였다는 최순실 씨. 그런데 갑자기 건강 탓이라니. 황민지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최순실 씨.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입니다. 최 씨가 입국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엔 이미 최 씨가 곧 휠체어 타고 돌아온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거라 장담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던 기업 총수나 유명인들이 건강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것과 연관시키며 재벌의 패션 아이템은 휠체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거 진짜 아픈 거라고 믿겠어요.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탈 정도면은 휠체어는 안 타도 되지 않나라고.
최 씨가 딸 정유라와 남자친구를 떼놓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헤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 도와주며 큰 살해를 하겠다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최 씨의 기막힌 행보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고 선을 그었었죠. 그런데 최 씨가 소유한 빌딩에서 김 전 실장이 활동한 모습을 봤다. 이런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한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한 행사에 참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서울 강남의 최 씨 소유 건물 7, 8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집권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을 최 씨 건물에서 봤다는 증언이 주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확실히 못하는 건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다른 건 좀 많이 봤어요. 사무실 한 사무실 쓰는데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2013년쯤 최 씨 빌딩 사무실에 음식 배달을 자주 했다는 직원은 당시 사무실 분위기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고위직 그냥 사무실 갖고 왔어요. 그냥 고위직 사무실 갖고 항상 배달하면은 보통 이제 안에서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은 꼭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받고 착한 그런 게 있어요. 김 전 실장은 지난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직후 최 씨 건물에 입주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8월까지 머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최 씨의 귀국 시기 등 대책회의를 배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까지 최순실 씨가 마치 결재권자처럼 내용을 미리 검토했다는 건데 앞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역시 기금 모금이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했죠. 이렇게 되면 검찰의 칼끝이 박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량 넘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외에도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에도 최 씨에게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함께 최 씨가 문서를 요구하는 대화가 녹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의 개입 또는 묵인으로 결재권자 행세를 한 겁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서는 거의 다 미완성본이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각 부처 업무 문서 50여 건 대부분 내부 문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공식 결제 라인이나 비공식 협조 형태로 청와대 부속실로 넘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문서 전달을 지시했다면 대통령 역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내은행의 독일 법인에서 돈을 빌렸는데 TV조선 확인 결과 0.8%짜리의 초저금리였습니다.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런 황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만 19살 때인 지난해 KB 하나은행으로부터 외화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이 은행의 독일 법인에서 3억 원대의 돈을 0.8%의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일반인이 국내은행에서 담보대출 3억 원을 받았다면 통상 3%대의 금리를 적용받아서 매년 이자만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연 2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기업들에게 발급하는 이 신용장을 대학생에게 발급해준 은행 측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린 나이에 받았다는 것 자체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이면 조금 어렵겠지만은 불법이나 편법을 한 거는 없는 걸로 감독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금감원은 현재 정시 대출과 관련해 KB 하나은행을 조사 중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바로 송금에 의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효에 쓰는 지급보증서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은행의 지나친 편의고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만든 보증신용장이 특혜대출 수단으로 둔갑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검찰은 이제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국민은 영 마뜩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의 본질을 고스란히 밝힌 특종사진 한 장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팔짱을 낀 채 웃는 얼굴. 자기 사무실인 양 활보하는 우병우 전 수석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 인터넷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의 후배 군기 잡으러 갔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간부 검사는 검찰이 우병우 앞에 나약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비쳐 뼈아프다며 일선 검사들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직원 부장검사도 검찰 직원 3-4명만 모이면 우병우 이야기를 하며 공분을 토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자괴감과 함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에서 어떤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검사생활 했지만 조사할 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다 원칙대로 조사를 했고 조사받는 사람도 원칙이고. 비난 여론에 직면한 검찰은 이제야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과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을 우 당시 민정수석이 방조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진행될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와 함께 2014년 중반 만든 문화융성 사업 계획안을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문화융성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겨우 A4 용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결국 국민이 낸 피땀 어린 세금만 줄줄 샜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2015년 단계별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을 단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입니다. 최순실, 차은택 씨가 2014년 중반에 만든 것으로 문화융성 사업의 초안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개발 단계를 거쳐 실행하는 5단계로 나눴고 단계별로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총 574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고 실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았습니다. 3단계 해외문화교류와 해외문화원 활성화는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아랍에미리트 문화원 활용과 코리아 브랜드 박람회, 코리아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리아 축제라는 기간을 만들어갖고 서로 융화합하면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4단계인 명품 브랜드와 한복의 콜라보 패션쇼도 5단계 아리랑 홍보와 공연은 문화융성의 우리맛, 우리멋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도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단계별 계획에 짜맞춰 올해 콘텐츠진흥원은 예산 40% 증액, 인력 20% 증원이라는 유례없는 정부 지원까지 얻어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당연한 처사겠는데 이렇게 최순실 사단이 손댄 문화융성 사업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고 중국에 있는 차은택 씨는 곧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와 함께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을 한 혐의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장 재직 시절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화융성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은 2014년 6월 최순실 씨가 직접 나선 사업. 5년간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예산의 대부분은 송 원장이 있던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흘러들어갔습니다. 실제 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3,2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억 가까이 늘었는데 증액분은 전부 문화창조융합 벨트에 배정됐습니다. 차은택 씨가 문화융합 벨트 본부장을 맡은 기간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문화융합 벨트에 끌어모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차은택 씨 주변 인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 씨의 광고계 대부인 송 전 원장을 시작으로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으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는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육성 증언을 중심으로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민은 부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5번째 처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최 씨에게 왔습니다. 최태민은 이 의붓 아들을 상당히 챙겼다는데 바로 조순재 씨입니다. 조 씨는 최태민 일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노다지라도 만난 듯 갑자기 재산을 불렸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엄성석 기자가 조 씨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TV조선의 연이은 특종 같이 보시죠. 최태민 씨 5번째 처 임선희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조순재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최 씨에게 뭉칫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낙통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조성이 됐는데 규모는 수백억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어떤 돈이 어떻게 안 준다면 돈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대부분 채권 형태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청년한 박정희 대통령도 정 쪼가리라든지 아는 말로 뭐 채권 쪼가리라든지 뭐 한두 자리 있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뭐 다 안방에 있는 공식 금고는 진짜로 금고 손도 못 대. 그건 전부 그네지가 다 중요하고 다. 조 씨는 이 돈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최태민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액의 채권은 최 씨의 자택에 비밀 보관됐다고 합니다. 사무소 들어가시면 뭐 벽 뚫고 천장 뚫고 뭐 난리야. 그 시절이거든요. 네, 그렇죠. 채권은 조금씩 현금화됐습니다. 현금화엔 주로 최태민 씨의 딸들이 동원됐습니다. 전부 기주애들이 다 이제 3월 8종까지 전부 이제 왔다 갔다 정신없었습니다. 조 씨는 최 씨가 주도한 구국선교단의 창설 멤버로 2007년 12월 사망했는데 생전에 이 같은 육성 증언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네, 이렇게 뭉칫돈이 최태민에게 들어가자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흥청망청 최 씨 가족들은 돈을 씁니다. 알짜배기 건물을 사 재산을 불렸고 최순실 씨는 아버지 돈 심부름을 하면서 떡고물이 묻었는지 벤츠 승용차까지 샀습니다. 역시 단독 보도 김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최순실 씨는 아버지 최태민의 돈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 많은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추다 보면 노출도 되고 지금 감추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하나에 뭐 액면 뭐 고마운데. 최순실 씨는 1982년 처음 결혼했을 때까진 의붓 오빠 조순재 씨의 아파트에 살았지만 돈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떼돈이 생겼다 이 말이야. 떼돈 생기니까 태도도 바뀌고 뭐 벤츠도 사고.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도 함께 재산을 불립니다. 순덕이야. 저 가구점 했다는데. 네. 걔가 이제 제주도에 땅도 있고 청담동 무슨 다리지 그거 넘어가는데 그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최순실 씨는 이혼한 뒤 정윤회 씨를 만나면서부터 조 씨를 멀리합니다. 내 설명해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이야기는. 나를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외하고 이제 들어가지고 나를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니까 내 모친이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최태민 씨 사망 이후 최순실 씨가 재산을 독식했습니다. 나 뺏겼어. 하지 못했거든. 조 씨가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 비판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최 씨가 회유에 나서기도 합니다. 오빠 제가 가만 계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거 다
보상 차원에서 잘하겠다고. 최 씨와 정윤혜 씨가 당시 미국 도피를 준비했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지하가 논현동에서 뭐 한다는데 아예 택도 없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대. 지금 미국에 도망가려고 저렇게 준비 다 해놨어요.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조 씨는 1970년대에 구국봉사단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 봉사단의 명예총재였는데 조 씨의 육성 증언을 들어보면 박 대통령은 완전히 꼭두각시였습니다. 조 씨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언 곳곳에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조순재 씨는 함께 일해본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100% 꼭두각시야. 저 둘이 얘기했겠지.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나한테 반드시 이제 힐링을 한다고. 힐링하면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면 그대로야. 자고 하나 안 생겨. 당대표 시절에도 정치권 경험도 없는 조 씨에게 대부분 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저 당대표 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설줄 적에 누구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로 나한테 물어오는 판이었으니까.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명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빗나가면은 제대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만약 한거하든지 누구 하는 인사에서부터 모든 건 전부 그 자리에서 빼져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래왔어요.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자기가 불리하면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유리하면 잘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권력에 익숙한 탓이라고 조 씨는 분석했습니다. 조 씨는 2007년 증언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극의 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맡아서 갈 때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불안한 게 짝이 없어요. 이거 대를 이어서 이거 하는 이거 나라 정말 망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지금 최태민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 보도를 보셨는데요. 이 조순재 증언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TV조선 정치부 강상구 차장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증언을 한 조순재 씨,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정황을 알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예, 1970년대에 그 최태민 씨와 함께 구국봉사단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조 씨는 1960년대 문화공보부 장관 비서를 지냈는데 구국봉사단에서는 홍보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또 유경재단 운영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비리 사업 터졌었죠. 영남대 부정입학 사건 당시에는 박근혜 당시 영남대 이사와 함께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 4인방으로 지목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육성 증언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2007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검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에게 조순재를 아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박 후보는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가 화가 나가지고 당시 이명박 캠프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음성은 조순재 씨의 동의하에 그 만남이 녹음된 겁니다. 2차례에 걸쳐 만났고 총 9시간 분량의 녹음입니다. 네, 문제의 대화 내용, 녹취록이 있다는 뭐 이야기는 있었고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 육성 파일은 처음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이 녹음 테이프는 대선 당시에는 폭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지난 9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녹음을 했던 이명박 캠프의 관계자들, 그 녹음 당사자들조차도 이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버렸어요.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는데 뭐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바꿨죠. 이번에 최순실 파문 이후에 이 녹취록이 있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보관자를 추적해 나가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렵사리 입수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말씀 못 하시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입수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순재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어두운 과거사를 고백하는 건데 왜 이런 증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 조 씨가 사실은 2007년 12월 20일 딱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망을 했다 보니까 다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녹음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면
첫째, 이제 박 대통령이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데 대한 분노. 둘째는 최 씨 일가의 축제에 나도 기여했는데 팽당한 데 대한 분노.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최 씨 일가가 전행하는 것만은 못 봐주겠다는 의도. 이 세 가지가 겹쳐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순재 씨는 2007년 8월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탄원서인데요. 네. 뭐 핵심은 검증 똑바로 해라. 이게 박 대통령은 박 후보는 후보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검증 대상이 됐는데 적어도 조순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역할을 할 만큼의 돈이 없었다. 정말 재산은 지금 오늘 보도해드린 대로 11.6 직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나온 뭉칫돈이 그게 최태민 일가 재산의 종잣돈이었다. 그러면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두환 당시 그 실세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견한 9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이게? 이게 증언 아까 육성을 들어보면 안방 금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방 금고요? 예. 그런데 전두환 장군이 박근혜 당시 영애한테 건넨 돈은 9억 5천만 원. 근데 이제 그중에 3억 5천은 돌려줘서 결국 6억만 전달이 됐는데 요거는 집무실에서 나온 돈이라고 그랬어요. 안방 금고와 집무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나온 돈은 통치자금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안방 금고에서 나온 돈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돈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금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딱 한 번 채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몇백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몇백억이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조 단위의 큰 돈인데 조순재 씨가 물어보고 살아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만은 맥락을 보면 2007년 당시에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것을 우려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계속 꺼리거든요. 당시 녹음 자리에 참석했던 인물의 얘기를 제가 또 따로 들어봤는데 그때 녹음기를 끄면은 딴 얘기를 좀 센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데 그 얘기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충격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고 또 정작 증언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옮기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차장, 내일도 육성 녹음 관련해서 보도가 좀 있죠? 내일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뉴스도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차은택 씨가 곧 중국에서 귀국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칭타오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온다고 합니다. 칭타오 같으면 한 2-3시간 걸릴 텐데요. 오늘 밤늦게 도착해서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탔고 곧 서울에 도착한다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황금어장에 요즘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덕분에 가을 꽃게철 연평도 어민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극과 극을 오간 올 한 해 연평도의 모습 판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꽃게잡이 배들이 연평도 항을 밝힙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하나둘 항구를 떠납니다. (30여 분을) 달려 황금어장에 도착합니다. 동이 터오를 무렵 작업이 시작됩니다. 건져내는 그물마다 꽃게가 주렁주렁. 손이 무거울수록 어부들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일주일 전에 뿌려놓은 그물을 걷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물마다 꽃게가 촘촘히 올라오는데 봄철 조업기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후 3시
가득가득 꽃게를 실은 배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500kg 넘는 꽃게 그물은 포클레인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올가을 연평도는 꽃게가 대풍어. 경매장에서도 신바람이 느껴집니다. 11월 달에서 이제 첫 물건이 나왔는데 게도 많이 좋아졌고 오늘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연평도 주민들이 웃음을 되찾은 건 5달 만입니다. 지난 6월 취재진이 찾은 연평도는 싸늘했습니다. 꽃게는 씨가 말라 빈 그물만 올렸고 어선들은 기름값도 못 건지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안 잡히는 거 전혀 지금. 예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준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와요. 봄, 가을 사이 무엇이 달라진 걸까? 6월에 촬영한 화면. 배들이 시커멓게 뒤덮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연평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은 3km 떨어진 제디로 보이는 석도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중국 배 수십 척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엔 하루 평균 10척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연평 해역에서 꽃게를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어민들이 가을에 그나마 꽃게가 소득이 좋아가지고 봄에 손해본 거 만회도 하고 그래서 다들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참다 어민들이 나섰습니다.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납부했습니다. 해경은 이후 서해오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오전 1회, 오후 1회 이렇게 총 2회 저희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국 어선의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우리 해경이 처음으로 중국 어선을 향해 기관총을 발포했고 중국 어선들도 이제 우리 여장에 마음 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거부터 실행해왔었던 사항이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을 텐데. 어민들은 시작부터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해경 대원들이 해안 탐방로 공사 중에 구립된 이 민간인을 구조하다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물에 빠졌던 근로자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3m가 넘는 거센 파도 속에서 갯바위에 고립된 사람들. 해경 여기 한번 불러오세요. 오늘 낮 1시 15분쯤 강원 삼척 초고 촛대바위에서 해안 탐방로 조성 공사를 하던 65살 임모 씨 등 근로자 5명이 파도에 고립됐습니다. 인부들이 갯바위 쪽 공사하다가 파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고립이 돼가지고 출동한 해경 대원들이 4명을 구조했지만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덮쳐 구조대원 2명이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31살 박모 순경이 숨지고 39살 김모 경사가 실종됐습니다. 또 물에 빠졌던 근로자 임 씨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초속 14m의 강풍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해경은 함정 5척과 헬기 3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남 코너입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진짜 정보를 찾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진짜 정보 찾는 남자, 진정남 정은섭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정남, 오늘 첫 번째 정보 뭐를 찾아왔나요? 궁금하시죠? 네. 네, 우선 VCR부터 보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옷 좀 보고 올까? 한번 입어봐. 그럴까? 오케이, 이거 올게. 어떤 거 같아? 뭐 크기도 괜찮고 재질도 괜찮나 이거 사. 샀어 벌써.
아, 사고 왔어? 가자. 잠깐만. 이거 갈아입고 가야지. 왜? 그냥 가려고? 왜? 이거 빨아 입어야 돼. 새 옷인데. 새 옷인데 빨아 입어야 돼. 아니 새 옷이 제일 깨끗한 거 아니야? 아니야, 새 옷이 바로 나오는 것 때문에 빨아 입어야 돼. 진짜로? 냄새 좋은데? 교수님, 새 옷을 사면 그냥 입어도 됩니까? 아니면 빨아 입어야 되나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니까 한번 실험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자,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청바지와 스웨터, 면 소재 티셔츠와 남녀 속옷 한 벌씩 모두 5벌의 옷을 실험했습니다. 새 옷에 있다고 알려진 여러 화학약품 중에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포르말데히드 검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실험인데요. 근데 옷에서 나온 용액을 검출액에 넣는 건데, 자, 저 검출액 한번 넣어볼까요? 자, 검게 변하죠? 정말 그러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시험관 벽에 반짝이는 성분들이 붙어 있는데요. 저게 옷 속에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 이번엔 속옷 실험인데 속옷은 어떨까요? 자, 역시 검출됐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한 옷 5벌 중에 면바지를 제외한 4벌에서 모두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는 속옷에서도 검출됐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포르말데히드 기체의 경우에는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노출될 경우에는 눈, 코, 목에 자극을 줄 정도로 매우 유독한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유독한 기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험 결과를 봤는데 지금 실험했던 옷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옷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계획할 당시에는 중국산 옷에서 더 많이 검출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시작했는데요. 국산과 중국산 제품 가릴 것 없이 모두 1급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아니, 발암물질이 지금 들어있다는 건가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이 옷들에 근데 왜 이런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까? 옷의 마감 처리 과정에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앵커께서 혹시 새 옷 사시고 옷이 구겨지거나 주름이 가거나 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다 빳빳하게 돼 그죠, 있죠. 거의 다 빤빤하게 펴져 있죠. 그렇게 구겨지지 않게 쉽게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물질이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그렇군요. 또 옷은 기본적으로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네.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습제와 방부제, 곰팡이 방지제는 물론 심지어 정전기 방지제까지 성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화학 성분들이 새 옷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물론 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화학약품을 제거하는 공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옷을 만드는 제조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냥 제품을 출시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외국은 어떻습니까? 새 옷의 유해성은 외국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의료센터가 지난해 내온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자, 포르말데히드가 알러지의 주범이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새 옷은 반드시 1회 이상 빨아 입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옷을 다 빨아 입는다 하면 그런 화학물질이 다 빠져나오긴 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세탁 한 번으로도 대부분의 화학약품은 다 빠져나갑니다. 옷을 처음 사시고 세탁하실 때에는 가능하시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세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새 옷 사서 빨아 입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앵커께서는 옷을 사실 때 이 옷은 세탁되어 나온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옷은 세탁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앵커께서는 그냥 입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당연히 빨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새 옷에 이 제품은 세탁되지 않았다라는 표시만 있어도 소비자들은 새 옷을 빨아 입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 옷에 세탁 유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옷을 사실 때 꼭 세탁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그냥 입어도 되는지도 판매자에게 꼭 따져보시고요. 그렇게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해야 기업들의 대응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살 때 이게 빨아서 나왔냐 한번 꼭 물어봐라. 따지셔야 됩니다. 야, 진짜 정보 진정남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외출하기 참 힘들죠. 특히 유모차를 끌고 외출하는 거 정말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직접 외출 동행에 나서 보겠습니다. 36개월 된 아기 엄마 김규선 씨. 출발 가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들의 민원이 뒷받친다는 삼성역을 거쳐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오자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마지막 엄마 힘들어 자면 못 자게 해야 돼요? 유모차를 접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발이 묶이는 거니까. 역마다 바퀴가 빠지거나 걸릴까 지하철에 오르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교대 환승역에서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입니다. 아이를 그대로 태운 채 계단을 오릅니다. 삼성역에선 엄마들끼리 유모차의 적이라고 부르는 문제 12개의 계단이 나옵니다. 내려. 내려. 이곳에서 역 직원과 통화하다 잔뜩 화가 난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래요. 이것들 미쳤나? 여기만 내려가면 저기 지하철을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단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12개의 계단을 못 내려가면 돌아서 가라. 직접 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로변을 가로지르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가니 맞은편 역이 나왔습니다. 30초면 되는 거리를 무려 10분이 걸려 돌아왔습니다. 자꾸 타고 들고 올라가고 스스로 가라고. 고속터미널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엄마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표시만 봐도 반갑습니다. 화장실 표시가 엘리베이터 표시 같아갖고 저거라도 타고 가자. 에스컬레이터니까. 타도 끝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1개의 계단과 6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12개의 계단을 경사길로 엘리베이터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변명만 합니다. 그 삼성역에 있는 그 계단을 경사길로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거는 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경사로는 안 된다라는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건설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에 할 여력이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유모차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런 소수인 사람들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앵커 출동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국서 사실상 은신 중이던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잠시 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돌아옵니다. 검찰은 바로 신병을 확보해 차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효정 기자, 차 씨가 곧 귀국하죠? 네,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잠시 후 한국에 들어옵니다. 저녁 8시쯤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차 씨는 앞으로 1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찰은 공항에 도착한 차 씨를 바로 체포해 검찰 총사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중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말 중국 상하이로 들어간 뒤 오사카로 이동했다. 다시 중국 칭다오로 돌아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후 잠적한 차 씨는 사실상 은신 생활을 했습니다. 차 씨는 검찰 소환에 대비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차 씨 소환에 앞서 주변 인물 수사를 확대하며 차 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씨와 함께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송 전 원장을 시작으로 차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으로도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조금 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선거 당일 0시에 투표해서 바로 개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요. 그 산골마을 세 곳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다음 백악관 주인이 누군지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후면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승전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울렸습니다. 뉴햄프셔주는 주민 100명 미만인 산골마을의 경우 자정에 투개표를 실시하는데 산골마을 3곳 득표수에서는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Well, I voted for Mr. Trump for president because I believe he's a free man. I don't believe anybody owns him. 본격적인 대선 투표는 조금 전인 한국 시간 오후 7시 버몬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알래스카주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클린턴은 필라델피아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까지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유세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I'm betting that America will reject a politics of resentment and a politics of blame and choose a politics that says we are stronger together. 선거 마지막 이틀 동안 10개 주를 도는 마라톤 유세를 펼친 트럼프는 적지에서 최근 경합주로 돌아선 미시간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My only special interest is to you. Believe me, is to you. That's why I'm doing this. 전체 투표의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전투표 결과와 이제 막 시작된 선거 당일 투표 결과가 더해져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를 항로야라고 불렀습니다. 장항로 씨는 상도동에 20년을 살며 잡무를 도맡던 집사였습니다. 그러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됩니다. 대통령 일정과 면담, 경조사를 챙기고 옷차림을 뒷바라지하는 자리입니다. 얼마 안 가 장 씨가 호텔을 돌며 기업인을 만나느라 점심을 하루에 2-3번씩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뜬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 뒤 장 씨는 2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담했습니다. 과거 부속실이 세던데 권한을 휘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김희중 제1부속실장도 3년 뒤 저축은행 뇌물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 그 역시 10년 넘게 MB를 수발한 가신이었습니다. 청와대 제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은 대통령 집무실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커진다. 1부속실은 집무실 옆에 있습니다.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제일 자주 봅니다. 집무실 문고리를 쥐고 면담 일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문고리 권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부속실을 없애고 1-2부속 비서관을 뒀습니다. 힘을 빼놓겠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정신 박근혜를 1998년부터 보좌해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씨가 예상대로 총무 1부속, 2부속 비서관이 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문고리 3인방이 약해졌을까요? 수첩, 불통, 비선, 밀실로 대표되는 폐쇄적인 직무 스타일이 문고리 권력을 더 키웠습니다. 3인방이 대면 보고를 걸러내고 가로막아 독대 한 번 못했다는 장관과 수석이 수두룩합니다. 작년 신년 회견 때 박 대통령이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3인방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눈과 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최순실 씨 지시를 받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충성스럽다는 3인방도 최순실 게이트의 하수인이자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담에 정승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가 키우는 청와대 진돗개가 실세라고 했던 농담이 이제 보니 절묘한 비유였습니다. 앵커 칼럼, 대통령이 키운 문고리 권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스페셜 앵커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앵커는 구수한 입담으로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장경동 목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목사님, 네. 지금 막 샌드 뉴스도 보셨습니다만 이 온통 나라가 최순실 씨 사태 때문에 뭐 국민은 자괴감에 빠져 있고 맞아요. 엉망입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가 계셨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하셨겠습니까? 예. 세상사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져 가는데요. 잘못된 데는 반드시 잘못이 있고 그 잘못 속에는 틀림없이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겔의 철학 가운데 정, 반, 합의 원리처럼 반이 잘못됐다면 합으로 갈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짓 속에 진실이 회복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진실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진실을 찾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네.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뉴스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많이 답답하다, 뭐 울분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장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뉴스를 지금 가지고 오셨죠? 예, 저는 착한 뉴스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뉴스를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바로 장기 기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들이 합창단을 발족했습니다. 감동적인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엄마가 아닌 딸의 꿈이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애가 또 했던 부분이 보컬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반대했었어요. 아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23 꽃다운 나이에 딸은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편의점에서 끝나고 나오다가 오는 차가 못 본 거예요, 사람. 뇌사 판정. 엄마는 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5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상처를 치유하고 딸의 꿈을 대신 노래하는 곳, 생명의 소리 합창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70대 노인까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이식을 받으신 분들, 또 이제 희망 서약을 하신 분들, 뭐 의료인들 하여튼
모든 이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전부 다 참여한 합창단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첫 정기 공연, 이제는 해마다 노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또 연결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날마다 보고 싶죠. 가족들 앞에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미안한 게 맞고요. 해주지 못한 거에 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도 아마 엄마 잘했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은 노래합니다.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뇌사자로 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사일 경우에 장기를 더 많이 기증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으로 고귀한 죽음인데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실 대기자보다도 기증자가 상당히 지금 적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 7천여 명이 넘는데요. 지난해 기증하신 분은 5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자 비율도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미국은 국민들 가운데 48%가, 영국은 32%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더 안타까운데요. 영국에서는 아예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지를 물어서 거기에 기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 기증 문화가 좀 확산되려면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뭐 지원도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한파라 하면 보통 영하 10도 추위가 떠오르실 텐데 이번처럼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때 특보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내륙 곳곳이 영하권 추위 예상됩니다. 또 산간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더 내려갑니다. 영하 2도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했지만 하늘이 쾌청했는데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렸습니다. 또 지금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영하권입니다. 대관령이 영하 8도, 경남 거창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크게 올라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밤에는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면서 반짝 추위도 데려갈 것 같은데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장 목사님 오늘 스페셜 앵커 진행해 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전할 수 있는 훈훈한 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뉴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